네,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만 하면 상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변두리의 마지막 관광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용에서요, 이 영역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서는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 중에서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운으로 붙거나 내가 본 거에서만 다 나와서 합격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옛날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7월, 8월 이렇게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서 생활지도 사철학 안 해도 돼. 뭐 행정이랑 심리랑 이런 것만 하면 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것만 했냐고. 이렇게 했다고. 1월 달에 이렇게 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운 것들이 성장 배경이 되고 바탕이 돼서 글이 써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100을 써야 되면 딱 100만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100을 배우면 50밖에 안 써져요. 사실은 배경 지식이 좀 들어가줘야지 선생님들이 문항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문해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가 다뤄야 되는 이론은 맞아요. 왜 교육학에 있을까? 맞아.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눈으로 이 학생이 어디에서 부적응이 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연계해주는 사람이긴 하기 때문에 그 베개 인지치료들 보시면 이거야말로 진짜 또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해를 해보자, 이게 뭔가. 그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뭐 임상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뭔가 이 스위치가 여기 안에 부정적인 스위치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딱 얘가 받아들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선생님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역기능적인 자동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어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몸속에는 역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청개구리로 표현했고 여기 청개구리를 붙여놨잖아요. 이 표에. 인간의 부적응이 왜 생길까?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그러니까 인지도식은 이해하는 틀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부적절한 사고 패턴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죠.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 행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담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울이나 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생길까?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활 사건 때문에 생기겠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지적인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은 우울하고 비관하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자.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은 삐아제에 또 나오거든요. 이해의 틀. 이게 인지도식이 이해의 틀이에요. 도식이 틀이야. 요게 요거라는 건 아셔야 되겠죠? 이해의 틀이 부정적이니까 얘를 바로 잡아줘요.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나 인지적인 왜곡을 제거하거나 바꿔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한다. 아까 보신 청개구리를 꺼내가지고 여기를 수술을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론이 베개 인지치료다. 그거에 따른 또 상담 기법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97쪽에 있는 8가지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뭔지 쓱 볼 거고요. 또 2가지를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걸 다 못 보니까 2가지만 챙기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 부분을 볼 때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100이면 그 다음에는 80에 돌리고 그 다음에는 60시간에 돌리고 이렇게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시험 보기 전날에 싹 다 보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에도 다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량이 전공에 비해서 엄청 작다. 처음 해봤을 땐 많죠. 교재가 저도 이제 다 놓고 보면은 기존까지 교육학이 막 공부해야 될 양이 1600페이지 이랬어요. 1600페이지. 그러니까 뒤로 베개를 베고 자면은 뒷목이 뻐근할 정도의 책 두께가 뵐 수 있냐 보시라는 거죠. 그 책이 2권 정도를 봐야 교육학 시험 봤다고요. 근데 이거를 줄이고 어차피 그 지식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줄이니까 얘는 이제 요번에 보면 끝이잖아요. 얘보다 조금 두꺼운 애예요. 베개로 쓰기엔 얇을 거예요. 걔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돌리는 거니까 공부량 자체는 많지 않아서 자꾸 버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9가지,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기.
내담자가 사용하는 애매하고 예민한 단어를 딱 듣고서 이게 뭔지 질문하는 거야. 애들이 나는 루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저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이해해가는 거. 절대성에 도전하기. 저에게는 항상 결코 안 좋은 사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결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항상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절대성 도전하게 해주는 방법. 재귀인하기. 과도하게 자신에게 책임 소재를 귀인하는 습관.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울하고 힘들겠죠. 내담자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의식을 가지거나 우울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재귀인의 체크를 한 이유는 이 인지치료 자체가 다시 바꿔주는 이론이라서 재귀인의 표시를 했고요. 인지 왜곡 명명하기,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내담자가 인지 왜곡 중에 어떤 것이 흑백 논리, 지나친 일반화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바꿔주는 거. 흑백 논리에 도전하기. 내담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거나 조울이잖아요. 조울. 중간도 있을 수 있는데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안 좋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파국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안 좋은지 장단점을 열거해보게 하는 방법, 예행 연습.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법이 있다. 기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정신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래서의 현실 치료는요, 이 백의 인지 치료보다는 중요해요. 왜냐면 연구 대상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앞에 있는 글래서의 백의 인지 치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다 쓰이는 거라면 글래서의 현실 치료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가 더 있는 이론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다 자기 탓을 안 하더라. 그 책임 소지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야.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 남 탓을 하더라. 그래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 또 남 탓을 해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럼 이 소년원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내담자의 기본 욕구를 파악해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충족시킨다면 다시 소년원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내용이다. 인간은 옳은 일과 안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자는 이론입니다. 이게 나뉘어지거든요. 현실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고 옳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자. 뒤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동그라미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 자,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앞에서는 이것을 무엇 원인이라고 불렀죠?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불렀죠. 똑같아요. 결국엔 부적응의 원인을 뭘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뭐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열등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 부적응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욕구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충족을 못했다. 욕구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국 부적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응이 생긴다. 첫 번째는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R을 해가지고 3R 부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제가 왜 동그라미 했는지 알겠죠?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고 옳은 행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잘하도록 돕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끔 물어봅니다. 그 3R이 무엇인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옆에 우리 반에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경찰서 가는 애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그럼 그 오토바이를 훔친 고등학생을 꺼내보자고 여기다가. 그럼 그 아이는 현실성이 부족한 거죠. 오토바이 훔쳐봤자 금방 잡히는데. 두 번째는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비행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소년원에 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전체 행동, 토탈 비헤이비어거든요. 전체 행동이 온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전체 행동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전체 행동을 보면 활동, 생각, 느낌, 신체 반응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잘 활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불완전하면 또 문제 행동을 발생시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래서, 현실 치료, 3R 부족 하면 따다닥 나올 수 있게 이 부분은 복습이 필요하고요. 그럼 왜 상담을 하는가? 통제 이론, 기본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걸 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자, 제대로 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키워줘야 된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본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욕구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된다. 그럼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럼 그 친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물어봤더니 뭐 버스가 없는 저기를 가고 싶었겠지. 그날 가고 싶었을 거야. 그럼 그것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줘야죠. 알려주던지 태워다 주던지, 그죠? 아니면은 그 뭐 바다를 보고 싶었으면 그 먼 바다 말고 가까운 바다를 알려주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상담의 과정이 왕별표가 나왔습니다. 우볼딩의 WDEP 현실 치료적 상담 절차인데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배경으로 나오면 이 이론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야. 뭘 원하니? 저는 저기 동해 바다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행동 파악,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니? 그래서 동해 바다를 멋지게 가려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있습니다. 평가하기, 지금 너의 행동이 맞니? 3R로 현실성이 있니? 아니요. 책임감이 있니? 아니요. 옳고 그르니? 아니요. 그럼 계획하기 다시. 그러면 너의 실패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 가까운 전철을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오이도 바다로 바꿔야 되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넣었을 때 왜 WDEP냐? 바람 파악, 현재 행동 파악, 평가하기, 계획하기. 힘의 과시로 얘기해보면 뭐 하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뭘 하고 있어? 현재 행동 파악. 지금 그래서 벽도 때리고 우리 반 애들도 때리고 쟤도 때리고 내가 제일 힘세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애들을 한 명씩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있어요. 너의 행동이 3R의 측면에서 맞니? 현실성이 있니? 책임감이 있니? 옳고 그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제가 제 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아주 남들보다 많이 뛰는 걸 보여주든지 뭐 체육을 열심히 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치료를 해주는 상담 이론입니다. 그 다음 것도 사실은 어려워하시지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번외 교류 분석 이론이 나옵니다. 번외 교류 분석 이론. 교류는 왔다 갔다 아니에요? 왔다 갔다. 교류 분석. 그러니까 교류를 분석,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교류 분석하면 어려운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포기된 내담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이건 어려운 말이고요. 삶의 입장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자.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뭐 할래? 대인관계를 도와주는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혼자만의 문제예요. 아들러도 혼자만의 문제고요. 근데 이제 번외 교류 분석은 타인하고 관계 맺는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한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분석해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과정을 분석해요.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지 분석을 해서요.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그런 이론이에요. 상담의 목적, 건전한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함이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이 결국엔 이걸 잘해야지 적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이상한 표가 나오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대화를 나누는 구조를 분석을 해보자. 자, PAC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P는 부모, 페어런트의 P. A는 성인, 어돌트의 A. 아동자 C는 child의 C. 그래서 PAC로 자아 상태를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그럼 P는 어른이니까 부모 자아니까 자신이나 타인에게 강요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자아 상태다.
그럼 부모가 두 가지 모습의 부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양육적인 부모자로서 무조건 해줄게. 라면 끓여줄게, 사과 깎아줄게,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부모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양육적인 부모자. 두 번째는 안 돼. 의무를 강조하는 비판적인 부모자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자따기 해서 해줄게 오냐오냐가 NP로 적어진 거고요. 안 돼 그건 CP로 적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인자로 갔을 때 성인이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뭐뭐 해 하는 거랑 뭐뭘 해줘 하는 아동자아 두 개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자아는 어린아이같이 충동적으로 흥미를 추구하는 자아인데요. 아이들도 보면은 자유로운 애가 있고 순응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도 아동자아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Free Child. 자유로운 아동자아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아기 때 데려가 보면 마트에서 막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다 주워 먹잖아요. Free Child, FC. 이런 아이가 있고요. 순응하는, 무조건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만져도 돼요? 하는 Adapted Child, AC가 있다. 욕한 거 아니에요. AC.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어. 그래서 PAC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다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다. 두 번째는 교류. 교류가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니까 막 화살표가 슝슝슝슝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내담자와 타인 간의 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를 중단하도록 촉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괜찮거든요. 화살표가 주고받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저랑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괜찮은 거야. 근데 교차 교류, 화살표가 꼬여. 아니면 그 밑에 그림처럼 이면 교류, 점선으로 돼 있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꼬였거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이고요. 준대로 받은 거는 좋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상보교류, 그다음에 교차교류, 이면교류. 선생님 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교차교류는 안 좋다 그랬어요. 꼬인 거는. 그 다음에 이면교류는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XX 해놓으시면 돼요. 교차교류 안 좋은 거죠? 이면교류는 안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게 하나 남죠? 누가 남아요? 상보교류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보교류는 지금 제가 엄지를 이렇게 엄지척을 했잖아요. 얘는 좋은 교류인데 서로 기대한 응답이 오고 가는 대화 관계. 우리 대화를 할 때 이거 먹을래? 그럼 좋아. 대화를 하지만 내가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괜찮은 거죠. 서로 응답이 이제 기대한 응답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다. 자극과 반응이 동일한 자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교류다. 그래서 예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C가 P한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학원 가기 싫어요. 제발 학원에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감기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그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대화가. 그죠? 아들이 엄마 오늘 밤에는 일찍 자기 싫어요. 그럼 안 자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마음을 이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했는데 꼬이지 않게 잘 됐어. 이거는 상보적인 상보교류다. 오늘밖에 볼 일이 없지만 좋은 거다. 좋은 거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얘는 꼬였죠. 꼬였어, 안 좋아. 왜 볼까요? 꼬이니까 갈등, 불쾌, 거부감을 유발하고 대화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교류이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대화 단절. 자극과 반응이 서로 다른 자아에게 얘는 얘한테 말을 시켰는데 엉뚱한 애가 대답을 하게 되면서 서로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엄마 오늘 놀이동산에 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엄마 오늘 놀이동산에 놀러 가요.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어른 자아가 나와가지고 가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찍어 눌렀죠. 안 된다. 너는 내일 매일 놀러 갈 생각만 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과제 제출 기간을 어디 감히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많이 들었던 건데 과제 제출 기간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A에서 A로 과제 제출 기간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정해진 기간에 꼭 제출해야 돼. 이거 학생이면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네. 학생이면 교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과제를 냈을 수도 있지. 아무튼 안 된다 하면서 기대한 거는 A한테 기대를 했는데 대답이 오기를 찍어 누르는 형태로 다른 자아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차 교류 꼬임이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돼 버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학생과 학생의 대화를 봐서 의사소통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잘 보면. 자, 이면교류로 가볼게요. 이면교류는 이제 뭐가 나와요? 점선이 나와요. 점선. 그러니까 숨겨진 거야. 자기의 마음을 숨겨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면에 다른 메시지를 감추고 있어요. 이 이면에 마음을 감추고 말은 A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B나 C나 D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자아랑 실제로 작용하는 자아가 다르다. 숨겨진 이면이라고 했는데 언어 이면 숨겨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금 몇 시니? 그랬더니 애가 되게 명랑하게 7시 30분이에요. 시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몇 시니? 7시 30분이에요. 아름답게 대화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P에서 C로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숙제 좀 해라. 그러니까 애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하고 그래요. 라는 의미지만 겉으로는 아름답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수험생들이 이런 거 많잖아요. 혜자야, 나 이번 시험에서 임용해서 1등 했어. 그러니까 어머 축하해. 서로 아름답게 대화를 했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사실은 그랬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숨겨진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요. 여자애들이 335 잘 예쁘게 다니고 점심시간에 막 팔짱도 끼고 다니고 막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이면교류도 있고 교차 교류도 있고 상보 교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학교에서 좀 보실 수는 있지만 의사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게임 분석은요. 이 이면 교류가 뭐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얘가 정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상대방과 함께 얘기하는 게 게임처럼 딱 틀에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 돼버려가지고요. 이 반복되는 거죠. 이것을 반복되는 걸 분석하는 것을 게임 분석이라고 합니다. 내담자랑 상대방과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게임 분석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찍는 거죠. 우리 TV 프로그램에 뭐 부부가 나오거나 커플이 나오면 이 둘이 말하는 것을 계속 찍잖아요. 그래서 둘의 대화의 패턴을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약점이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애정 결핍이 강한 사람이 딴지를 건다는 거지. 게임을 시작할. 그럼 그 사람의 결말은 잦은 다툼, 트집 잡기, 변명으로 끝나게 틱틱거리고 말을 먼저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네, 9시 30분입니다. 늦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지각이군 이렇게 말하니까 애는 또 비꼬는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대화의 패턴을 보는 것을 게임 분석이라고 한다. 각본 분석, 내담자의 부정적인 생활 각본의 분석. 지금쯤 되면 선생님 마음이 되게 힘드실 텐데 이 너무 많아. 그냥 거의 물 건너 강 건너에 산에 불났듯이 보시면 돼요. 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다더라 일본에. 근데 불타는 바퀴로 뭐 했대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라디오를. 사람 안 다쳤다고 하나요? 근데 저는 일본에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으세요. 이런 게 있어. 지금 있어. 지나가. 이걸 막 어떻게 이거 다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각본 분석, 내담자의 부정적인 생활 각본을 분석하는데 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제 각본을 분석을 해보는 건데 말할 때는 그 타인을 긍정하는 말,
타인을 부정하는 말이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이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이 있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고 부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것은 타인도 긍정해주면서 나 자신도 긍정해주면 제일 좋은 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했다는 것은 친구도 긍정이고 나도 긍정인 좋은 대화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대화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저도가 아니라 너도 별 볼 일 없어서 모든 매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타인은 부정하면서 나만 잘난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난 잘났고 너희들은 다 별 볼 일이 없어. 이런 말투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자기는 나는 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 열등감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자세.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그 아빠 거 따라하려고 그러고 엄마 거 따라하려고 그러고 형아가 입은 잠바 뺏어 입으려고 그러고 누나가 한 거 다 내 건 별로고 남의 거가 다 좋죠.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좋은 거다. 그것만 알면 넘어가도 됩니다. 기타 상담 이론에서 해결 중심 상담 이론도 제낄 수는 없습니다. 제낄 수 없는 중요한 게 조금 들어있어요.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무의식을 파야 되죠. 아들러를 하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을 다 알아봐야 되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해결을 일단 봐야 돼. 가정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고 부부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 근본적인 것까지 다 파고들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이고 다른 말로는 단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발견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자. 그럼 빨리 문제를 꺼버려야 돼. 문제를 끝내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면 상담자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결국엔 잘하는 점을 빨리 칭찬해주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것은 계속 잘하라고 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집어줘야 되겠죠. 그런 접근법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왜? 이걸 찾으려니까 1년도 더 걸린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서 내담자를 무조건 믿어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잘 살아왔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저를 찾아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럼 잘한 것들을 얘기해 봅시다. 적어. 잘한 점을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단기 상담으로 끝나게 되겠죠.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해결책 또한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큰 변화도 될 것이다. 모든 문제 상황이 항상 문제가 아니라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해결책으로 가는 실마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아니라 학생에게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다. 대표적인 질문. 당신의 우울증이 다 치료할 수가 없어. 우울증 치료하려면 1년이 걸려. 그러니까 우울증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적어도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럼 예쁘게 단장하고 나간 날에는 우울증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제가 영화를 한 편 주말에 봤더니 주중에 좀 기분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힘으로 살아오셨군요. 주말마다 영화는 꼭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내담자 안에서 찾아가지고 단기 시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또 기법이 나오겠죠. 엄청 많겠죠. 2가지를 또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되겠죠. 척도 질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우울 상태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울해요. 엄청 우울해요. 그럼 이거 너무 모호하잖아요. 점수로 했을 때 몇 점인지 물어보는 거. 예외 질문은 최근에 그 우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언제 있었죠? 놀이동산 갔을 때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놀이동산 자주 가세요. 예외 질문.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대처 질문.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막 화가 났을 때 막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났고 친구를 마시면 안 되죠. 친구를 만났어. 그럼 그 대처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 관계 질문.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질문. 엄마는 민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해결책이죠. 그래서 해결책을 자기가 꺼내게 하는 질문입니다. 등등등등. 그래서 오늘 2가지 체크하고 다음번에는 2가지만 보면 2024년이 지나간다. 2가지를 보기도 벅차다. 집단 상담이랑 학교 상담은 여기서는 제법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단 상담을 안 하는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단 상담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상담사가 얼마나 1시간에 비싼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30명이 있는데 교실에 언제 30명의 상담사를 학교 교실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6명만 오는 거죠. 그럼 애들을 5명씩 팀을 짜가지고 5명에 한 명씩 상담사를 붙여서 저기는 음악실, 여기는 미술실, 여기는 상담실을 가서 그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 거고 요즘 모든 대학들이 입학하면 신입생들에게 많이 하고 있고 기숙사에서도 하고 있어요. 흔해요, 요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전문적인 상담사가 소규모 그룹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걸 듣죠. 그럼 들으면 자신을 또 알게 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 모호한데 제가 집단 상담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갔다 왔어. 좋았어? 재밌었어? 좋대. 뭐가 좋았어? 공부 안 해서 좋았대요. 2번째는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공감을 받아서 좋았대. 오, 공감이란 단어를 알았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저도 학년이 올라와가지고 불안하고 뭐 막막하고 뭐 이런데요.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대요. 그게 끝난 거죠.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 상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서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학기 초에 많이 합니다. 학기 초에 힘들잖아요. 친구 사귀기 어렵고 서로 어려운 점을 터놓고 얘는 이런 애구나 쟤는 이런 애구나 서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상담이고요. 2번째는 학기 초가 아니어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실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자해를 했다거나 어떤 아이가 큰 문제를 생겼어. 근데 그걸 우리 반 애들이 다 본 거야. 얘네들이 쇼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아름답게 잘 떠나보내주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2가지가 있다. 이걸 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요. 집단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잘 알아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내 얘기도 하니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학습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해받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속감이나 자신의 일체감, 그 구성원의 일체감, 공동체의식 이런 거 그리고 시간과 경제성, 상담실에 언제 갑니까? 돈도 얼마나 비싼데 그런 거. 구성원들 스스로가 상담자 역할을 해줘요. 미국 영화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어제 주말에 술을 이렇게 어렵게 참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러죠. 그럼 서로 막 공감해주고 막 해주죠. 그러니까 공감, 위로, 지지를 받는다는 게 장점인데 이 중에 만약에 엄청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완전 다 망하겠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정신 문제의 경우에는 정말 프로이드로 가야 돼. 심각한 정신 문제일 경우에 부적합해요.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1대5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진 않고요. 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우리 반에 정말 까다로운 애가 있으면 걔랑 안 하려고 해요. 얘랑 원수 없는 팀을 져줘야 되는데 얘도 원수고 쟤도 원수고 쟤도 원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얘는 개인 상담으로 빼고 나머지를 집단 상담으로 엮어야 될 정도로 팀을 짜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가시면 그게 어렵다.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학교 가면 집단 상담 이제 조짜가지고 엑셀 파일 넣어가지고 부장님한테 보내야 됩니다. 학교 상담은 이 모든 것보다 큰 개념인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교육 활동을 다 학교 상담이라고 해요. 그 생활지도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왜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 상담은 왜 해요? 사고를 난 다음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그렇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죠.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중요하고요. 학교 상담은 학교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협동적으로 해야 돼요. 조력. 학생, 학부모, 교사, 또 뭐가 있다고요? 지역사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계돼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 학업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졌어. 그럼 상담해야 되겠죠. 학업 발달에 관한 상담. 2번째는 개인 사회적인 발달.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랑 의사소통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3번은 좀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진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지, 뭐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학교 상담의 영역은 한번 보세요. 학업, 개인적인 사회적인 발달,
진로 발달도 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는 없어요. 제가 키포인트를 좀 많이 찍어 드렸는데 상담 기법을 좀 줄여놓자. 다음에 볼 수도 있으니까 줄여놓고 외워야 될 거. 뭐 홀란드라든지 아니면 오늘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치료에서 논박이라든지 아니면 3R 부족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별로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별 걱정 없고요.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인강이 언제 올라오냐. 그래서 월요일날 강의가 쭉 이루어지고 인강은 화요일날에 정오에 이제 수강 신청하신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미니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1월 22일 날에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유예기간, 집행 유예기간 1월 29일부터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게 돼서 지금은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안 할 건데 그냥 차근차근 다 그 교육학 걸음마부터 할 거거든요. 한 문장 쓰기, 한 문단 쓰기 다 하니까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 개강까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월말에는 조금 더 현장형 문제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볼 거고 순서는 진도 나가는 순서는 교육 과정 중요한 것만 해요. 이제 변두리 다 봤으니까 교육 평가, 교육 행정, 교육 방법 이제 마지막 날까지 봐야 돼요. 교육 사회 심리는 살짝 약하지만 심리가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빼고는 다 중요하고 사회만 마이너 책에 있고 나머진 다 메이저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총론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요거는 교육 과정 할 때 또 살짝 볼 거니까 교육과정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로 살짝 옮겨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냐? 사철학과 생활지도 상담 복습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습은 없으나 중요한 거 외우라는 거 별거 없어요. 30분만 하면 돼요. 30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불타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임용고사를 부시려고 하고 있는데 진도를 왜 안 나가냐? 총론을 보시면 돼요.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미리 보고 계시면 그 다음 파트가 바로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총론이랑 연관될 거니까 이때 좀 책도 구비하시고 여러 가지 친구도 많이 줄이시고 준비를 좀 공부할 책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풍선만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네, 말풍선 뭐가 있나? 71쪽으로 돌아가서요. 전문 상담 교사와 담임 교사가 동시에 상담 맡고 있는 A가 나에게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중화 이론.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책임이 없어. 중화 이론이다. 특성 요인 이론. 키가 크면 배구에 이거죠. 특성 요인 이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계점은 그래서 어떡할 거야?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기법이 없죠. 뒤에는 지금 다 기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법이나 절차나 뭐 3R이나 뭐 WDEP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없다. 학급에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A가 다른 친구들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학생입니다. 배려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회형. 요거 하나 외우자 그랬죠. 사회형, 교육자, 교사. 반대는 실제형. 그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혼자 하는 게 좋은 사람. 타이드만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요소는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우셔서 에릭슨을 배우면 자아 정체감이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직업적 자아 정체감 이렇게 붙여서 답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롬볼츠 이론에 근거할 때 학교와 교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막 했잖아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환경적인 조건과 사건.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고 1번, 4번 뭐 유전적인 거는 줄 수가 없다. 선생님들 중에서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다닌다. 그럼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 없죠. 그래서 1번, 4번 없고 2번, 3번은 들어간다. 넘어갑니다. 김 교사가 학기 초 학생 상담을 가벼운 유머로 시작하려고 한대요. 자, 유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포 형성이 되겠죠. 유머 말고 뭐 있어요? 레포 형성. 선생님도 그랬어. 개인 사례. 그죠? 개인 사례 또는 뭐 그런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표를 제시해준다든지 그런 거겠죠? 등등등등.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안 돼. 지양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독재를 하면 안 돼. 왜? 아이가 지배형이 되니까. 과잉보호를 하면 안 돼요. 기생형이 되니까. 부모가 자녀의 길을 하지마 꺾으면 안 돼요. 도피형이 되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교사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 상담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기법. 이거 중요한 거죠. 기출이죠. 진실성, 존중, 공감적 이해. 아까 기출에서 공감, 존중을 제가 썼나요? 진실성을 안 썼죠. 진실성이나 다른 거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육과정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로저스가 또 나와요. 게슈탈트는 전체.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돼. 상담 이론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격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교사. 자, 만남 어디서 보셨어요? 어제. 그죠? 교육의 비유. 여러 가지 중에서. 만남 했죠. 실존주의. 거기에서 실존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인격적인 만남을 준비하여 어떤 선생님 만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죠. 교사가 지시적인 상담 이론을 학교에서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현장에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를 할 때 논박이 왜 중요합니까? 논박에서 가장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논박, 그죠? 그런 거 등등. 김 교사가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을 빨리 해결해야 돼.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단기 상담 질문에는 아까 쭉 많이 했었죠. 그 중에서 예외 질문. 선생님이 우울하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요? 대처 질문. 지금까지 우울할 때 어떻게 해왔나요? 척도 질문. 선생님의 지금의 우울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되겠죠. 집단 상담 하려고 해요. 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팀을 짜야죠. 소집단 구성. 어느 장소, 머리 아픕니다. 장소를 다 다르게 줘야 돼서 시간을 조율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피해야 되는 짝꿍들이 있겠죠. 교우 관계를 파악해 줘야 되겠지. 이런 거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변두리 공부를 끝내고 다음에 1월 22일부터 교육학의 중심, 중요한 거 이론으로 조금 더 천천히 차근차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오세요. 1월 22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